하룻밤 사이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칼을 든 신하들이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피가 마르기도 전에 19살 왕자가 옥새를 쥐었습니다.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개혁을 꿈꾼 군주,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던 한 인간의 38년입니다. 출생과 성장, 폭군의 그늘 아래서 1488년 음력 3월 5일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둘째 아들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역 훗날 중종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현왕후 윤씨. 성종의 계비로 당대의 온화한 성품으로 칭송받던 분이었습니다. 이역은 어린 시절 진성대군으로 봉해졌고 형인 연산군이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왕이 될 일이 없는 평범한 왕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형 연산군은 1494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평범한 군주처럼 보였지만 1498년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피해 폭정이 시작됩니다. 사림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1504년 갑자사화에서는 자신의 생모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닥치는 대로 숙청했습니다. 그 공포의 시간 동안 어린 진성대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형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12년 만에 그의 신하들 스스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역사는 이를 중종 반정이라 부릅니다. 반정이란 곧 옳은 길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중종 반정, 하룻밤의 쿠데타. 1506년 음력 9월 1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중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진입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신하들과 군인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연산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폐위되어 교동도로 유배됩니다. 그해 11월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숨을 거둡니다. 반정 세력은 즉각 진성대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 이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크게 놀라 사양하려 했다고 전합니다. 진짜 사양이었는지 관례적인 겸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반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신하들이었고 새 왕은 처음부터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중종의 산 전체를 결정하는 원죄가 됩니다. 반정 세력의 공신들은 스스로를 왕을 만든 사람들이라 여겼고 그 우월감은 재위 내내 왕권을 압박하는 힘이 됩니다. 박원종. 반정 3대 주역 전국 공신 1등. 반정을 주도한 무신. 중종 즉위 후 최고 권신으로 군림하며 왕권보다 공신 세력의 이익을 앞세웠다. 성희안. 반정 3대 주역 전국 공신 1등. 문신 출신 반정 주역. 공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초기 중종 조정을 사실상 좌우했다. 단경왕후 신씨.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반정 직후 부친이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강제 패출. 중종이 가장 아팠을 첫 번째 상처. 조광조. 살인파의 수장개혁 정치의 상징. 중종이 직접 발탁해 개혁을 맡긴 이상형 인물. 그러나 결국 왕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단경왕후 패출, 왕도 막지 못한 비극. 즉위 직후 중종에게 가장 먼저 닥친 시련은 공신들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종의 왕비 신씨를 내쫓으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것. 반정에 반대했다는 것. 중종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왕위에 오른 지 7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왕비 신씨는 즉위 7일 만에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강제 폐위였습니다. 인왕산 치마바위 설화는 이 비극에서 태어났습니다. 패출된 신씨가 인왕산에 올라 자신의 붉은 치마를 바위에 펼쳐두고 경복궁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 중종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중종의 즉위가 얼마나 제약된 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이 지키고 싶은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력함은 이후 조광조 사건에서 또 한 번 더 크게 반복됩니다. 사림 등용과 조광조, 이상 정치의 빛과 그림자. 반정 초기 중종에게는 정치적 동력이 없었습니다.
공신들이 모든 것을 좌우했고 왕은 허수아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종은 자신만의 카드를 찾아냅니다. 바로 살인파였습니다. 살인은 성종 때부터 중앙정치 무대에 발을 들인 신진 유학자 집단입니다. 연산군 때 2차례 사화로 무너졌지만 그 정신과 학통은 지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중종은 이들을 적극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15년경부터 조광조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이상적인 유교 정치, 왕도 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려 했습니다. 중종은 그를 무척 아꼈고 빠른 속도로 요직에 발탁했습니다.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들을 살펴봅시다. 현량과 실시, 기존의 과거 시험 외에 덕망 있는 인재를 추천으로 등용하는 제도, 사림이 대거 조정에 진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향약 보급, 지방마을 단위의 자치 윤리규약, 백성의 도덕 교화를 목표로 한 풀뿌리 개혁, 소격서 혁파, 도교 의식을 관장하던 관청 폐지, 유교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 중종은 내심 반대했지만 조광조의 강청에 결국 허락합니다. 위훈 삭제 주장. 이것이 결정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 중 상당수가 실제 공이 없거나 과장되었다며 그 위훈을 삭제하자고 주장합니다. 위훈 삭제 주장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공신들의 토지와 노비,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들이 반정으로 얻은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신 세력은 분노했고 중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중종은 왜 결국 조광조를 버렸을까요? 첫째, 조광조의 개혁은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조정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반발 세력은 빠르게 결집했습니다. 둘째, 조광조 세력의 도덕적 우월감이 중종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도 성리학의 이상적 군주상을 요구했고 그 압박이 중종을 질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공신 세력이 반격했습니다. 기묘사와 스스로 쓴 파국. 1519년 음력 11월. 역사는 이해를 기묘년이라 기록합니다. 공신 세력은 교묘한 음모를 꾸밉니다. 누군가 궁궐 나뭇잎에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와를 합치면 조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광조가 역심을 품었다는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중종은 이 음모를 알면서도 조광조를 잡아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조광조와 살인파는 줄줄이 체포됩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중종은 처음에 조광조를 살리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죄명을 가볍게 해서 유배만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의 압박 앞에서 또다시 굴복합니다. 조광조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519년 조광조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조광조가 남겼다는 시의 한 수가 전해집니다.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나라를 내 집같이 근심했네. 밝은 해가 이 마음을 굽어 살피건대 구천에 가서도 충성을 다하리라. 조광조 절명시 의역. 기묘사화는 중종 치세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입니다. 중종이 스스로 불러들인 개혁가를 스스로 죽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종은 더 이상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남은 25년은 무기력한 왕권의 연속이었습니다. 치적 외교 국방 문화의 성과들. 기묘사화의 비극에 가려졌지만 중종의 38년 재위 기간에는 분명한 성취들도 있었습니다. 삼포회랑과 국방 정비. 1510년 조선에 살던 외인들이 부산포, 제포, 연포 등 삼포에서 일제히 봉기합니다. 외인들은 수천 명이 동시에 무기를 들었고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중종은 군사를 보내 이를 진압했고 이후 외인들과의 교역 조건을 대폭 축소하는 임신약조를 체결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방 방어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비변사 설치. 1517년 처음 설치된 비변사는 본래 국방 전문 논의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는 후대로 갈수록 기능이 확대되어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가 되는데 그 시원이 중종 때에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 편찬. 1530년 완성된 이 지리지는 조선 전국의 지리역사문화 인물 풍속을 집대성한 방대한 기록입니다.
55권에 달하는 이 책은 오늘날에도 조선 전기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1차 사료입니다. 속상강행실도 간행. 유교 윤리교화서를 보완 발행하여 사회 질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한글 보급 노력. 훈민정음으로 서민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언문 사용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각종 윤리서와 의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말년 후궁의 정치와 권신의 시대. 기묘사화 이후 중종의 정치적 열정은 크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후궁 문제와 권신들의 다툼이었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세자, 훗날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는 1515년 왕비가 됩니다. 그녀는 1544년 경원대군 훗날 명종을 낳았고 이로써 세자 2호 훗날 인종, 경원대군 사이의 세력 다툼이 조정을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대윤 장경왕후의 친정 윤임 계열과 소윤 문정왕후의 친정 윤원영 계열의 갈등은 중종 말년 정치를 뒤덮었습니다. 왕은 이 갈등을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녀 장금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실록에 극히 짧게 등장하는 실존 인물 장금은 중종의 건강을 돌본 의녀로 기록됩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 짧은 기록에서 출발했습니다. 죽음과 역사적 평가, 중종은 어떤 왕이었는가? 1544년 음력 11월 15일, 중종은 창덕궁에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38년. 조선 왕 가운데 상당히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중종평가는 대체로 가능성과 한계 사이의 왕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분명히 개혁을 원했습니다. 사림을 기용하고 조광조를 발탁한 것은 중종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교육을 중시하고 백성의 교화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을 끝까지 지켜낸 용기는 없었습니다. 공신 세력의 압박 앞에서 아내를 잃었고 개혁가를 죽였고 자신이 꿈꾼 이상 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어쩌면 중종은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빚진 왕위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과 하지 못했던 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역사는 비로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조선 11대 왕 중종. 개혁을 꿈꿨지만 완성하지 못한 군주.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리더는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종의 아들 인종과 명종, 그리고 을사사화의 피바람을 다루겠습니다. 조선의 가장 긴 피해 내전이 시작됩니다.